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침묵의 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창밖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가시처럼 걸려 있어 숨을 쉴 때마다 따끔거리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용서가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용서의 늪에 빠진 채로 계속해서 자신을 방치한다면 정서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바스러져 가는데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용한 밤의 유대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살다 보면 참 기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그 일로 인해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 며칠 뒤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었니? 혹은 오늘 날씨 좋네라며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혹은 자신의 잘못이 이미 자동 세탁기라도 돌아간 듯 깨끗해졌다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잊어버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의 인생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임계점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경계를 넘어 들어오는 이들은 사실 당신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발판 삼아 자신의 편안함을 챙기려는 침입자들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마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언젠가는 다시 신선해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한 우유는 시간이 지난다고 치즈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냉장고 전체를 오염시킬 뿐이죠.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받아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한국인의 정서를 아주 고약하게 이용하는 셈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경계 침해에 따른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resulting from interpersonal boundary violations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뇌는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고 말하는데 상대의 행동은 우리는 친한 사이라고 강요하니 그 괴리감에서 오는 피로도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공예 스님은 자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란 단순히 모든 것을 수용하는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과를 끊어내는 단호함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나를 계속 이렇게 돼도 괜찮아 라는 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자비일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악업을 쌓게 만드는 방조제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직시하게 만드는 차가운 거절에서 완성되기도 합니다. 거절은 차가운 금속 같지만 때로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메스처럼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내가 더 참으면 언젠가 저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과학계의 흥미로운 잡지식 중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 배제를 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인 전대상피질 ACC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례한 사람에게 당하면서 억지로 참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배를 맞으면서 괜찮아, 계속 때려도 되라고 말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같은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고통을 방치하나요? 아마도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복이 든 성찬을 먹으며 굶주림을 면하는 것보다 잠시 배가 고프더라도 깨끗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자와는 길을 같이 걷지 말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와는 한 이불을 덮지 말라. 예전 어른들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척도로 수호지심, 즉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사과가 없는 관계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운전자는 지금 잘 가고 있잖아? 왜 불안해? 라며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 차에서는 최대한 빨리 뛰어내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릎이 조금 깨지고 옷이 더러워지더라도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전에 내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이런 제 조언이 너무 비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인연을 끊나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복수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업보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승리자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훈장일 뿐이죠. 그 훈장을 뺏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세계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네 무례함은 더 이상 나에게 닿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예 스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비의 첫 번째 단계, 즉 잘못된 인과의 고리를 끊는 용기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 맑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드디어 살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허망한 일입니다. 그 물을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는 데 쓰세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무례함이라는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오늘 밤 단호한 결심의 씨앗을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침묵 속에 잠겨 있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어떤 눈물은 진심 어린 회개를 담고 있지만 어떤 눈물은 상대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밧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부류는 바로 자신의 약함을 무기 삼아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가짜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결국엔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당신이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화살을 돌려버리죠.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선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어느샌가 내가 가혹한 사람이 되어 사과를 하고 있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무리의 사람들은 일종의 정서적 연금술사들입니다. 자신의 명백한 과실을 순식간에 불허한 환경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금으로 바꿔버리니까요.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기거나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라며 울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까지 나를 몰아세우면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어라며 비극의 주인공으로 빙의합니다. 이 정도면 오스카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연기에는 진정성이라는 대본이 빠져 있습니다. 마치 매번 결말이 똑같은 막장 드라마를 억지로 시청하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라는 예고편만 수만 번 본 것 같은데 본방은 늘 똑같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태를 전략적 자기 비하를 통한 통제력 확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상대방의 비판 능력을 마비시키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죠. 공예 스님은 이런 이들을 두고 눈물로 쌓은 성벽은 칼로 벤 상처보다 무섭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은 방어라도 할 수 있지만 약한 척하며 다가와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은 피할 길조차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명목으로 계속 곁을 내주는 것은 독을 품은 뱀을 품속에 넣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뱀이 깨어나 당신을 물었을 때 뱀은 내가 너무 추워서 본능적으로 그랬어. 날 이해해줘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어의 눈물은 실제로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눈물샘이 자극되어 나오는 생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결코 먹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앞에서 흘리는 그들의 눈물이 당신의 아픔에 공감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생리적 방어 기제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를 조용히 수습하려 애쓰지만 가짜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를 확성기에 대고 광고하며 타인의 에너지를 갈취합니다.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으라는 말은 사실, 그러니까 넌 무조건 나를 받아줘야 해라는 강요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혹시 전생의 비극적인 소설 속의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소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행을 구원해 줄 구원자도 아니고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챙겨주겠어? 라는 생각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없어도 또 다른 착한 사람을 찾아내 그 품에서 똑같은 눈물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고유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소모품에 불과하니까요. 마치 고장난 정수기처럼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뽑아쓰면서도 필터를 갈아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눈물은 때로 독보다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무력해지는 당신의 선한 본성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휘두르는 것이죠. 당신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 할 때, 당신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 할 때, 그들은 눈물을 방패 삼아 당신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정서적 강제 추행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이런 기만적인 행동에 동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눈물은 네가 닦아야 할 몫이다 라고 냉정하게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1300년 전에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수용은 도덕적 우월감을 줄지는 몰라도 영혼의 자립성을 파괴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약함을 받아줄수록 그들은 더욱 괴물이 되어갑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당신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친절을 미끼 삼아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비운의 주인공이 있지는 않나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온도가 정말 당신의 마음을 데워주는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그 무대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들의 연극의 관객으로 남아줄 필요도 조연으로 출연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이어야 하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처량한 노래를 불러도 당신의 문을 닫고 당신만의 평온한 밤을 보내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이자 권리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변의 그림자도 선명해집니다. 어두운 방 안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베푼 호의가 어느덧 상대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순간들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부류는 바로 당신의 선의를 빨대 삼아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착취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다가옵니다. 잠깐이면 돼.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라는 말로 당신의 경계심을 허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지고 당신이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마치 당신이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속 대사는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잔혹한 현실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마치 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자연계에도 이런 기묘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뻐꾸기의 탕란이죠.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정작 그 둥지의 주인인 뱁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뻐꾸기 새끼를 키웁니다.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친자식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면서까지 먹이를 독차지하죠. 인간관계의 착취자들도 이와 닮았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이라는 둥지에 몰래 들어와 당신이 정성껏 갖고 온 삶의 에너지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오로지 자신의 배만 채우려 드니까요. 이쯤 되면 이분들에게 인간 뻐꾸기라는 훈장을 수여하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물론 훈장 수여식에 드는 비용까지 당신에게 청구할 분들이지만요.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관계는 비대칭적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적 교환 이론, Social Exchange Theory based on asymmetric reciprocity의 심각한 오류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에너지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유지되는데 착취자들은 오로지 받는 것에만 특화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든 누르면 서비스가 나오는 키오스크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심지어 카드 결제도 안 되는 완전 무료 키오스크 말이죠. 가끔은 이분들이 내 인생의 넷플릭스 공유 계정 비밀번호라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돈을 내고 삶을 일구는데 정작 즐거움은 공짜로 접속한 그들이 다 누리고 있으니까요. 공예 스님은 이런 뒤틀린 관계를 두고 아주 서늘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배고픈 호랑이에게 내 살점을 떼어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호랑이를 더 크고 사납게 키워 결국 나를 통째로 잡아먹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도덕적 만족감에 취해 정작 내 영혼이 헐벗고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자립을 돕는 것이지 상대방의 나태함과 탐욕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삶을 책임질 기회를 영영 빼앗는 일이며 동시에 당신이라는 귀한 존재를 값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그들은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너 예전엔 안 이랬잖아. 사람이 변했네라거나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같은 식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가 선을 넘은 것입니다. 마치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고 유료 전환을 안내했더니 왜 공짜로 안 해주냐며 본사에 항의 전화를 넣는 블랙 컨슈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네, 저 변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VIP 고객 리스트에서 당신은 제명되었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차갑게 통보해 줘야 합니다. 이런 농담이 있지 않나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얕본다는 슬픈 진단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항아리에는 아무리 좋은 술을 부어도 향기가 남지 않고 탐욕스러운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도 고마움이 깃들지 않는다. 착취자들의 사전에는 고마움이라는 단어 대신 더 많이라는 단어만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10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을 거절하면 그들은 그 한 번의 거절을 이유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그런 허망한 인연에 당신의 고귀한 진심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친절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가끔은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군가의 뒤처리를 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는 않나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았을 때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으면서 왜 당신의 감정 배터리가 방전 직전인 상황은 방치하시나요? 착취자들은 당신의 배터리가
0%가 되어 꺼지는 순간 미련 없이 다른 충전기를 찾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수많은 충전소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당신에게 당신 자신은 단 하나뿐인 에너지원입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외부로 송출하는 걸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밝히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 스님의 가르침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성벽이 튼튼해야 그 안의 꽃들도 안전하게 피어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인생이라는 성 안에서 무단 침입해 과실을 따먹고 있는 이들을 조용히 밖으로 배웅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 성의 문은 닫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것이 당신이 맞이할 평온한 아침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어느덧 밤의 정막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먼 곳의 차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죠. 우리가 네 번째로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미안해라는 말을 일종의 면죄부나 정기 구독권처럼 사용하는 반복적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이 화를 내면 아주 능숙하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과의 유통기한이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실언, 똑같은 무례함이 마치 데자비처럼 반복되죠. 이쯤 되면 그들이 하는 사과는 반성이 아니라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잠시 펼친 우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비가 그치면 우산은 접어 던져버리고 다음 소나기가 올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젖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경이로운 학습 능력을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고집스러운 일관성에 박수라도 쳐주고 싶을 지경이니까요.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공유하자면 흔히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고들 하지만 사실 금붕어는 수개월 동안 정보를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이 금붕어보다도 못한 학습 능력을 보여주곤 하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면 그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사과란 게임에서 죽었을 때 사용하는 이어하기 코인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인만 넣으면 언제든 똑같은 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행태는 부적응적 반복 강박, maladaptive repetition compulsion 이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갈등이나 잘못된 행동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얻거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의식적인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내 인생을 실험실로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예 스님은 이런 자들을 두고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진흙 벌판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쏟는 당신의 조언과 눈물은 밑 빠진 항아리에 붓는 물보다 더 허망한 낭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용서를 성장의 발판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러도 안전하다는 안전자산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냉소적인 말을
농담처럼 던지곤 합니다. 슬프게도 이 말 안에는 뼈아픈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는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일 뿐이며 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죠. 사람의 본성이 변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스스로의 처절한 각성이 필요한데 반복적으로 가해를 하는 이들은 그 고통을 감수하기보다 당신의 용서를 구걸하는 쪽이 훨씬 쉽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과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가성비 최고의 수단인 셈입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동안 그들은 다음엔 어떤 사과, 문구를 쓸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지금 벽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벽은 차라리 묵묵부답이라도 하지 이들은 적극적으로 수긍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가니까요. 내 말이 다 맞아. 내가 정말 나빴어 라고 말하는 그들의 입술 뒤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는 짜증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소통이 아니라 일종의 정서적 사기극입니다. 당신의 선량함을 담보로 가짜음을 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이 묻어날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까? 라는 자책은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그들의 반복되는 연극의 관객이 되어주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예 스님은 말씀하셨죠. 악연의 고리를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화를 내거나 사과를 받아주는 대신 조용히 그들의 인생에서 퇴장하세요. 그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자 당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기대는 당신을 다시 고통의 굴레로 밀어넣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 독약을 자비라는 이름의 설탕으로 감싸서 삼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유한하고 감정 에너지는 귀한 자원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데이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쓸데없는 광고 영상을 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에서도 무의미한 반복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정서적 기생충과 같습니다. 기생충을 박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숙주인 당신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자꾸만 갉아먹는 그 반복적인 문제아들에게 마지막 사과를 허락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 자신에게 사과하세요. 그동안 무례한 사람들을 참아주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밤의 공기가 조금 차가워졌나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흐릿하게 보였던 인연의 실타래를 이제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엉망으로 엉킨 실타래를 푸느라 손톱 끝이 아프도록 애쓰지 마세요. 가끔은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잘려나간 실 끝에서 비로소 당신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테니까요.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마모되지 않도록 오늘 밤 단호한 가위를 손에 쥐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예 스님이 강조하신 잘못된 인과를 끊어내는 용기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 긴 밤의 마지막 여정에 다다랐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네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어쩌면 그 어떤 무례한 타인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바로 자비라는 고결한 가면을 쓰고 매일같이 자신을 채찍질해온 우리 내면의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영혼이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갈등을 회피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수단이었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서서히 자신을 파괴하는 독약일 뿐입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을 열어두고 강도에게 우리 집 물건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내 마음만은 편하게 해달라고 애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심리적 상태를 학술적으로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통한 도덕적 마조히즘, moral masochism through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대의 공격성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가해자의 지배 아래 안주하려는 뒤틀린 방어 기제이죠.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나요?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용서가 오히려 나를 가장 잔인하게 짓밟는 무기가 된다니 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용서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참 아름답지만 그 원수가 내 인생을 짓밟고 있는 구두발을 치우지도 않았는데 발등에 입을 맞추는 건 사랑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우리는 성자가 되려다 골뱅이든 자발적 피해자들의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진심이라는 단어에 얽힌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 단어 신세리의 어원은 라틴어 사인세라에서 왔는데 이는 밀랍이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조각가들이 대리석의 결함이나 금이 간 부분을 감추기 위해 밀랍을 발라 눈속임을 하곤 했는데 정말 정교하고 결함 없는 작품에는 밀랍이 없다. 사인 CEA는 표시를 했다고 하죠. 우리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고 억울해 죽겠는데 겉으로만 평온한 척 밀랍을 발라 용서라는 이름의 조각상을 만드는 건 진심이 아닙니다. 그 밀랍은 언젠가 뜨거운 현실의 태양 아래서 녹아내릴 것이고 감춰두었던 상처는 더 흉측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 자비는 밀랍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깨진 조각은 깨진 대로 인정하고 그 파편으로부터 멀어지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공예 스님은 자비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빛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등불이 꺼지면 나도 길을 잃고 남도 비춰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내 등불에 기름을 빼서 나를 공격하는 이들의 횃불을 밝혀주려 하는 걸까요? 아마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시선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은 당신의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들의 무례함에 도덕성이라는 세련된 명분을 입혀주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대인배니까 참는다는 생각은 정신 승리에 가깝습니다. 대인배는 선을 긋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지 아무나 들어와서 어지럽히게 두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을 보면 전생에 살이, 셜이라도
한 바가지 쏟아내셨던 고승이 아니었을까 하는 농담 섞인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병원 차트에는 살이 대신 윗궤양과 화병, 호병이라는 진단명이 적히기 일쑤죠. 이 얼마나 허망한 노릇입니까? 남들에게는 관대한 바다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작 본인의 마음 호수는 독극물로 오염되어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폐수가 되어가고 있다면요. 이건 자비의 실천이 아니라 자비의 오남용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도 많이 먹으면 간이 상하는데 용서라는 진통제를 매일같이 과다 복용하고 있으니 영원히 온전할 리가 없죠.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하늘은 어떤 선물도 내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인연은 재앙이 된다.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곁에 두는 것은 우주에게 나는 막 대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명이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가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인연을 차갑게 도려낼 때입니다. 그 차가움은 증오의 온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명석함의 온도입니다. 용서를 멈추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외부로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내면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삶이, 진짜 운명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사람 정말 이제는 끊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그건 차가워진 게 아니라 드디어 여러분의 영혼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미워하는 애노조차 아깝다면 그저 무관심이라는 깊은 바닷속으로 그들을 던져버리세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그들의 챕터를 오늘 밤으로 영구히 마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명단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의 목록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밤이 너무 깊어 이제는 꿈의 세계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타인의 무례함을 곱씹느라 소중한 수면을 방해받지 마세요. 당신의 베개 밑에는 당신을 아끼는 마음만을 두고 무거운 용서의 짐은 방문 밖에 던져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용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용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하게 평온하게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첫걸음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자기 학대를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차분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분을 깊은 휴식의 세계로 안내하려 합니다. 선풍기의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규칙적인 리듬이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당신의 귓가를 부드럽게 간지럽힙니다. 마음속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무례한 얼굴들, 사과 없는 목소리들, 그리고 억울함에 떨리던 감정의 파도들이 이제는 저 멀리 밀물에 씻겨 내려가는 환상을 그려보세요. 당신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지고 몸은 침대 속으로 포근하게 가라앉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당신의 세상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인연의 쇠사슬을 풀어낸 자리에
보드라운 평화의 공기가 스며들 테니까요. 그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드디어 오롯이 당신만의 인생을 설계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어둠이 주는 완벽한 안식 속으로 빠져드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밤이 꽃잎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기를 바랄게요.